집주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노? 이 건물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이가? 아휴, 오늘 내 곳이나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 한 군데도 없네. 깨끗하고 넓으면 보증금이 너무 비싸고. 빨리 이사갈 집 구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혹시 전셋집 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아, 그럼 그때 이야기하신 조건에 거의 맞는 집이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 예. 그럼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빌라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꼭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혼자 사실 거라고 했죠? 아, 예. 혼자 살기에는 딱 맞게 잘 빠졌고 위치도 다니시는 직장이랑 가깝고. 뭐 그렇네요. 아니, 지금 사는 곳은 직장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아니, 근데 보증금은 6천만 원이에요. 6천이면 딱인데. 편하게 둘러보세요. 아, 예.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임대인하고 계약 날짜 잡아보겠습니다. 예. 지하철역에서 좀 걸어와야 되지만 뭐 위치가 나쁘지도 않고. 집값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인데 대출 걸린 거 승계하면 좀 싸게 판다 했다 이 말이지. 로열 빌라 전세 내놓은 거 임차인만 구해지면 어떻게 자금을 돌릴 수 있을 낀데. 예, 김 소장님. 박 사장님, 로이어 빌라 새 놓으신 거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도 괜찮습니다. 네네.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매수한다. 역시 우리 김 소장님 능력 있으시네. 이렇게 빨리 중개를 다 해주시고. 에이, 무슨 말씀을. 저번에 부탁드린 거 선순위 보증금이 11억이 넘는데 임차인한테는 6억이라고 좀 합시다. 내가 그렇다고 임차인들 보증금 떼먹을 것도 아니고. 박 사장님이랑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래서 우리 김 소장님한테만 맡긴다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임대인분 되시고 여기는 새 들어오실 분. 예. 그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6천만 원에 임대차 기간은 2년. 예. 계약 끝나고 보증금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걱정은 마세요. 여기 임대인분이 부동산도 수십 채 가지고 계시고 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로이어 빌라 19개 실이 이미 다 임대가 됐고 선순위 배당금 다 합쳐서 6억이라서 문제가 생겨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절대 없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 그렇죠. 저 사람들 어쩌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 설마 이 집도? 에이,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B동 빌라 임대가 나가니까 죽겠네. 아니 월세 받으면 이자 돌려막기 하려고 했더만. 대출금 때문에 로열 빌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참. 이게 뭐고? 참 불안하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이게 무슨 일이고? 아, 잠깐만. 아이씨, 집주인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노? 이 건물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이가? 자, 이 보증금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영진 씨의 눈앞이 정말 깜깜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천만 원입니다. 네. 빠른 해결이 필요한데요. 사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오영진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박문수 씨가 소유한 로이어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은 6천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박문수 씨는 로이어 빌라 19개 호실이 이미 임대됐고 선순위 보증금은 6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믿고 오영진 씨는 로이어 빌라에 입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오영진 씨는 로이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에 놀란 오영진 씨가 임대인 박문수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락조차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영진 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우선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 이미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영진 씨 같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 즉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임대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최대 2,800만 원까지 보장하고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소액 임차인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 이게 그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오영진 씨는 6천만 원이 보증금이거든요. 네. 뭐 광역시든 아니든 제 생각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오영진 씨는 광역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6천만 원인 경우여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2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로이어 빌라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서 배당 절차에서 제일 먼저 7명의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소액 보증금을 변제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세금과 근저당권부 질권자가 배당받았습니다. 그 후 오영진 씨 직전 순위 임차인까지만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영진 씨는 소액 임차인 자격으로 2천만 원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배당받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박문수 씨가 이게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진 씨 직전 순위 임차인까지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나머지 4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 임차인들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오영진 씨는 임대인인 박문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박문수 씨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네, 박문수 씨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네.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임대차 계약 당시
앞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설령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것인데요. 네. 미필적 고의의 존부의 판단은 결국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집주인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법원은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피고인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거의 없었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대출이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대출 이자 등으로 매월 상당 금액을 부담하는 데 반해서 임대 사업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 즉 임대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에서요. 지금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박문수 씨가 공인중개사에게 이게 선순위 보증금이 11억인데 그렇죠. 6억으로 해달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이거는 영진 씨를 속이려는 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박문수 씨의 경우 여러 채의 빌라를 무자본 갭 투자로 구매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은행 이자를 돌려막게 하는 상황이었고, 네. 선순위 보증금을 줄여서 임차인에게 속인 사정을 보면 향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여져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박문수 씨의 전세 사기가 인정이 될 텐데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과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이득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전세 사기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통상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특정경제과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때에도 여러 개의 사기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어서 형법상 사기죄라고 해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최근 무자본 갭 투자로 임대차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고, 의정부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해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억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에게는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사기를 쳤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보통 사기죄로 이게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거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임대인의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금으로 보증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합의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에 대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네. 오영진 씨는 전세 사기범 박문수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의 절차도 취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박문수 씨에게 재산이 생기면 집행을 위해 집행 권한을 확보해둬야 하겠습니다. 네. 자, 박문수 씨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지금 박문수 씨와 손잡고 영진 씨를 속인 거잖아요. 이거는 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네, 드라마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중개 행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영진 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 드라마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데 대해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공제금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서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넓은 주의 의무를 인정해서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매우 또 복잡해지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팁 이런 건 없을까요? 네, 드라마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서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큽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대출금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셔서 전세 계약 체결 전에 깡통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깡통주택인지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임대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최근 수원에서도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가 크게 문제되기도 했었고요. 일단 깡통주택 확인하고 믿고 거래하자 요거 피하고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안전한 집이라도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인 발급일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의 60% 이내여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걸 더 주의해야 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만료 후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점유하지 않고 짐을 빼버리거나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점유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처럼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처벌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전셋집 계약하실 때에는 깡통주택 위험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미 피해를 보시고 있는 임차인들께서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